아직은 하얀 잎서리가 뻐끔뻐끔 피어오르는 꽃샘추위가 정말로 그날 꽃피는 3월의 봄날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런 밤이었다. 그날 밤 너는 제법 멀리 떨어진 우리 집 앞까지 버스를 타고 나를 찾아와서 잠깐 보자고 갑자기 불러냈었었고, 뜻하지 않은 너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양말도 안 신고 나가서 시려운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하던 나한테 너는 정말 한참 동안 뜻모를 말들만 두서없이 짓거리댔었다. 무슨 일 있냐고, 술 마셨냐고 나는 여러 번 너한테 물어봤었지만 너는 그저 아무 일 아니라고, 또 술도 안 마셨다고, 걱정할 건 없다며 여러 번 대답했었다. 약 1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너는 길 잃은 광인처럼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만 떠들다가 갑자기 나를 덥석 안고 잘 있으라 속삭이더니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갔었다. 집에 들어오고 나서야 나는 그새 네가 나를 안으면서 내 외투 주머니에 쪽지를 남겨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쪽지에는 그저 앞뒤 설명 없이 뜻모를 내용만 한 줄 덩그러니 적혀 있었다. 좋아해. 하지만 매번 너의 이야기는 나한테 너무 어려워. 그날이 너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고, 세상을 조소하며 꿈만 가득해서 풍선같이 떠오를 것 같았던 치기 어린 젊은이는 이제 무거운 돌짐을 메고 다니느라 등이 굽어버린 초라한 중년이 되어버렸다. 20년이나 지난 그날 밤 기억 속의 네 모습은 이제 네가 긴 머리였었는지 짧은 단발머리였는지조차도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가로등을 등지고 서 있던 너의 얼굴이 어두컴컴한 골목길 안에서 분명 그 두 눈과 표정을 볼 수 없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내 희미한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네가 흘리는 눈물을 본 것만 같기도 하다. 지금 오늘 밤 나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이 은은한 나의 작은 방 책상 앞에 앉아서 다시 한번 그때 받은 소중한 너의 메모를 남몰래 꺼내어 읽어본다. 좋아해. 하지만 너의 이야기는 나한텐 너무 어려워. 지금 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토요일부터 토요일 하루 동안 제가 요 글을 좀 길게 작성을 하고 그것을 부연 설명을 필요 없이 너무 많이 첨가하면서 무려 7개의 영상으로 나뉘어서 지금까지 마라톤처럼 오늘 화요일까지 지금 마지막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바로 저번 영상에서 예고했던 그 마지막 장단기 금리차의 이 플랫 현상, 갑자기 유턴하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했던 그 차이가 현격히 줄어드는 것, 정확히는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의 차이, 스프레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크나큰 경기 침체를 강력하게 어필하는 사인이라는 얘기들이 시중에 있고요.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글을 사실 완성한 게 저번 주 토요일인데 그렇게 늦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화요일에 한데 방금 전에 제가 오늘 뉴스들 쫙 봤는데 요거에 대한 기사들이 그대로 아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경기 침체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논쟁은 이미 작년 초 이 현상이 작년 초부터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서로 논쟁이 많았었죠. 그때 자료를 제 블로그에 기록되기로 처음 이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 현상에 대해서 논쟁이 펼쳐졌던 때가 지금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작년도 2022년도 3월 31일에 제가 적었던 글에서 그게 지금 보이고 있네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딱 1년 전이군요. 1년 전에 그 당시에 장단기 금리차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하고 2년물 국채금리가, 국채금리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과 정부를 믿고 그 나라가 발행한 채권을 사주는데, 채권이 돌아오는 만기가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습니다. 짧은 거는 보통 3개월, 2년 그런 게 있고요. 중간짜리 한 5년짜리가 있는 데도 있고, 길면 이제 10년, 30년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채권을 갖고 정해준, 발행 때 정해준 이자를 계속 받고 있다가 만기가 다 돼서 10년이 되면, 30년이 되면 채권을 돌려받고 그 채권에 묻어뒀던 원금을 그대로 받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아주 잘 나가는 미국 같은 나라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미국은 30년 뒤에도 망하지 않겠죠. 30년짜리 국채를 우리가 사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30년 동안 돈이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기가 오래된 채권은 우리가 살 때 미국에서 금리를 더 후하게 많이 줍니다. 당연한 거겠죠. 단기로 맡기는 돈은 금리를 그거보다는 이자를 조금 주겠죠. 그게 당연한 이치인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다는 건 뭐냐면 10년짜리를 맡기는데 이자를 $100를 주는데 2년짜리를 맡기면 짧은 기간 맡기는 거니까 단순히 생각해도 이자를 $100보다 한참 모자란 $50를 줘야 되는데, 2년짜리를 맡기는데 $100보다 더 많은 $200 이자를 주는 겁니다. 아니, 돈도 오랫동안 안 묶여 있고 잠깐 빌려줬다가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 채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데 이자도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장기 국채를 살 이유가 없지요. 그렇죠? 이렇게 역전이 되는데 왜 이런 우리 개념으로 통상적이지 않은 이런 특별한 일이 생기느냐 봤더니, 그 시간에 금리 인상기가 있냐, 금리 인하기가 있냐,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변수가 많이 있긴 있어요. 상황이 그때그때 경제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으니까. 그런데 가장 거기에 크게 작용하는 힘의 원리가 뭐냐 봤더니, 대충 이 나라가 지금 금리를, 그 국채 금리라는 건 그 나라에서 정하는 기준 금리나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데, 오래된 장기로 가는 것보다 최근 단기간의 미래를 봤을 때 그때 주는 금리가 더 높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될 때 금리가 그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단기로 봤을 때 1년, 2년 뒤에는 금리가 높지만 10년 뒤에는 금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낮아져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배팅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 지금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이 거의
작년 3월부터 해서 1년 가까이 지금 지속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계속 연준이 금리를 높이고 있으니까 1년, 2년 뒤에는 금리가 지금보다는 당연히 높겠지 하니까 단기물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10년 뒤에는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고 금리가 쭉 내려와서 지금보다는 훨씬 낮아져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낮아져 있는 거죠. 이것은 10년 뒤에는 사실상 경기가 지금처럼 금리를 많이 높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바뀌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보통 이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경기 침체가 따라왔더라 하는 역사적인 통계가 있어요. 물론 그 경기 침체가 얼마나 기간이 길었냐, 정도가 심했냐, 아니면은 6개월 뒤에 왔냐, 2년 뒤에 왔냐, 그런 거는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 다 달랐어요. 그래서 정확히 언제 온다, 얼마나 심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과거 통계를 보고 지금을 예측하는 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일단 경기 침체라 부를 만한 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따라오긴 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 3월 31일에도 자꾸 장단기 금리차가 점점 서로가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며칠 전에 이렇게 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하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작년 3월 달에 채권 금리를 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요리 내려가면 역전을 하는 건데 안 내려갈 듯 하다가 한번 이렇게 내려가면서 역전하는 때가 생겨요. 장단기 그 당시에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그저께 잠깐 역전했다고 호들갑 떠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런 거는 무시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때에도 이 신채권왕 건들락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그때만 해도 건들락이라고 하는데 이 어디 독일어 발음인가요? 건들락이라고 영어시라고 하는데 요새는 또 신문 기사 보면 군드라흐라고 부르더라고요. 군드라흐. 독일 발음을 이렇게 원어 발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이 군드라흐 씨가 반발을 그때 그 당시 이제 엄청 막 노발대발 하시면서 야 내가 채권업계에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30년 동안 무슨 말이냐 이 장단기 그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채권 시장에 있어봐서 한데 수십 년간 침체를 아주 정확히 예고한다. 이분은 이거에 굉장한 신봉자입니다. 이 사인에.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침체를 정확히 예고했기 때문에 이거 너희들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이분이 작년 3월부터 대규모 침체가 작년 하반기 때 꼭 올 거다. 이분도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런데 이 신채권왕님 건들락님이 독일어가 아니네. 건들락 맞는데 어디 발음이야? 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작년에 금리가 어떤 연준은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작년 초만 해도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거 인플레가 전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이 막 10%까지 뛸 수도 있다. 지금 당장 연준은 금리를 빨리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작년 초에 이분이 노발대발 하셨던 분이고요. 근데 연준은 3월, 5월까지는 괜찮다 하다가 여름부터 이제 안 되겠다고 뒤늦게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었죠. 예. 밟을 때만 해도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연준이 잘하는 거다. 이분이 그랬었고요. 예. 그러다가 연준이 막 금리를 올리면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작년 하반기 때 세계 경제가 채권 시장에서 삐끗삐끗 하면서 뭔 일이 터지려고 하니까 이분이 큰일 났다 안 된다 빨리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 된다 막 난리를 치셨고요. 또 아무튼 이제 연준에 대해서 할 때마다 모두 반대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연말이 되고 나서는 수익률을 보니까 작년 연초부터
연준이 지금 하는 이런 건 잘못돼서 경기 침체가 오거나 인플레가 안 잡힐 거나 매번 이렇게 분기별로 이러저런 예언을 하면서 자기는 거기에 대해 잘 대응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이분도 수익률이 되게 꽝이었습니다. 작년에 주식이고 채권이고 월가의 웬만한 전설분들 다 무너졌어요. 다 쓰러졌어요. 예. 심지어 그 뭡니까? 우리가 추앙에 맞지 않는 100세 장수 신화에 거의 다가가신 워렌 버핏마저도 그 뭐 잘된 일부의 한 면만 보고 역시 워렌 버핏 맨날 기사에서 빨아주지만 그분 작년 수익률 보면 투자 수익률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버크셔 해서웨이 그 회사부터 해서 실제 워렌 버핏은 이번에도 그 정유회사 또 어마어마하게 또 주식을 샀지만 일부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들이거나 아니면은 특정 기업들을 직접 운영하면서 거기서 운영 수익을 이렇게 내는 좀 특이한 그런 투자 회사죠. 그래서 자기들이 거의 대주주로 있는 회사들이 운영을 잘해서 거기 나는 운영 수익이 많이 플러스가 내서 워렌 버핏이 1년 동안 고전을 면치 못한 투자 수익을 상쇄시켜준 면이 많이 없잖아 있어요. 네. 그래서 언론에서 가끔 그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10개 투자한 것 중에 하나 잘 되면 그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역시 워렌 버핏 하는데 그분이 잘 될 때는 10개 중에 9개 수익을 받겠지만 작년에는 워렌 버핏도 아주 죽을 쓴 겁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냉정하게 할 때는요. 예. 아무튼 이 건들랑님도 작년에 죽을 썼어요. 더 화가 났겠죠. 그리고 사람이 화가 나면 잘 안 될 때는 자기 탓보다는 자기 말 안 들은 놈이 더 미워 보이고 괜히 그놈 탓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을 굉장히 파워를 싫어해요, 이분이. 근데 요새는 요새 이분이 뉴스를 보시면 굉장히 자주 등장할 겁니다. 경제 뉴스에. 특히 3월 들어와서 이분 올해부터는 굉장히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뭐 시장에 크게 관여하고 말을 많이 하는 분이 아니었는데 작년 한 해 투자 수익이 채권 수익도 완전히 죽을 쓰더니 이분이 승질이 좀 났는지 금년 들어와 가지고는 아주 이 전선에 앞에 직접 막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금년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사람들을 이렇게 그전에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이쪽에 투자해야 된다. 뭐 채권이 이럴 때 꼭 사야 된다. 뭐 어떤 종목이 좋다. 직접 나서서 이제 그런 세일즈를 하시기 좀 시작합니다. 원래는 그 정도까지 세일즈 할 만한 그분이 아니고 이분은 좀 위에 좀 점잖이 이렇게 투자 전선 직접 막 앞에 나와서 호객행위 할 정도의 그런 레벨 분이 아닌데도 급해진 거죠. 한마디로 금년에는 좀 그러면서 연준은 지금 뭐 도저히 금리를 앞으로는 더 못 올릴 거다. 차라리 파월하고 연준 말 보지 말고 2년물 국채 수익률을 봐라. 그게 정확하게 앞날을 예측해주고 있다. 지금 단기물인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연준이 정하는 기준금리하고 가장 동조화돼서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물 국채 수익률만 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해져 있다. 한번 볼까요? 지금 2년물 국채 수익률을 보면 네. 보통 이제 저는 미국의 3개월물하고 2년물하고 10년물 이렇게 보는데 지금 2년물 금리가 지금 현재 1.5%입니다. 1.51%. 이거 변동이고 지금 요거 봐야죠. 죄송합니다. 종가가 4.0이.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금리가 이번에 저번 주 FOMC 이후에 최종금리가 5.0까지 지금 올려놨죠. 근데 여기는 4.0으로 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연준이 곧 4.0까지 못 견디고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락씨도 이거를 보고 연준은 틀림없이 하반기부터 5월 아니면 6월부터 금리를 서서히 내리기 시작해서 왜 내리겠어요? 경기 침체가 오고 신용 위기의 어떤 여파로 신용 경색이 되면서 자꾸 경기가 침체될 거라 보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금리는 뚝뚝뚝 내려가서 연말에 4.4%까지 갈 거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지금 요새 작년에도 어쨌든 요새 지금 이렇게 파월을 공격하고
요즘 나오는 어제 오늘 기사들 보면은 계속 파월은 뭐 연말까지 절대 금리 인하 안 할 거라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내 말이 맞다. 채권 시장이 정확하다. 파월 말은 믿지를 말아. 거의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금 선거에 나갈 것 같은 사람처럼 굉장히 공격적이고 파월 비난하면서 거의 정면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파월이 이 사람한테 반응하진 않지만 내가 맞나 파월이 맞나 봐라. 그런 식으로 지금 연초부터 나오면서 아주 근데 그 이면에는 제가 볼 때는 작년같이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자기 평판도 깎아먹는 그런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승부수를 좀 띄우고 조금 금년에 좀 무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렇게 시장 전체의 모습을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위에서 무게를 딱 잡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그런 이제 좀 구루 같은 경제학자 구루 같은 조금 그런 포지션을 취했었는데 뭔 좀 급한 일이 생겼는지 지금은 어쩔 때는 뭐가 좋으니까 뭔 채권을 사라. 뭘 살 때가 아니다. S&P는 어디까지 오른 다음에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다. 주식시장은 그런 어떤 평가하는 말을 굉장히 지금 연초부터 많이 하면서 은근히 그때그때 사람들한테 채권을 와서 사라. 채권 좀 좀 가격 좀 올려놔라. 니들 좀 많이 좀 채권 시장으로 들어와라. 라는 식으로 자기한테 이제 자기 그 투자 회사나 자기가 하는 그 채권 회사의 그 수익에 좀 도움이 되게 사람들을 조금 호객 행위를 지금 많이 좀 하고 계시는 거를 우리가 조금 몰라도 그만인 정보지만 괜히 제가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이분이 다들 그때마다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신호가 보일 때마다 It doesn't matter this time. 이번에는 다르다. 그때와 경제 상황이. 이것은 경기 침체가 곧 따라온다는 신호가 절대 아니다 하는데 믿지 마라. 내가 봤을 때는 매번 이번에는 다르다고 했었다. 지난 30년도. 이번에도 틀리다라고 말을 했던 거를 제가 이때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작년 말에 사실은 경기 침체가 왔어야 되는데 한번 살아났었죠. CS 사태가.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월 말에 그 CS 사태가 일시적 봉합이 됐지만 절대 끝난 게 아니다. 계속적으로 뭔 변화가 있을 거다 했는데 그 10월 말 11월 초부터 지금 3월까지 넉 달 동안 시장에서는 계속 이거 지금 문제가 있구나 해서 채권이나 어떤 그 투자 같은 거, 증권 같은 거, 모기지 증권이나 국채를 많이 들고 있던 은행권에서 알아서 큰 손과 기관들은 돈을 쫙 뺐죠. 이 움직임이 바로 뭐라고요? 제가 2021년 11월 달에 나도 빨리 모든 투자 포지션을 다 접어야겠다고 맘먹고 그때 망설임 없이 뺐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전에 6개월, 심지어 한 10달 전부터 이러한 돈의 흐름, 채권 시장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IPO 시장이나 다른 뭐 부동산 투자하는 그런 시장이나 그런 섹터를 봤을 때 2021년 초부터 쫙 돈을 개미들한테 넘기면서 투자금이 다 빠지고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미 폭락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막 50% 폭락한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큰 손들이 어디로, 큰 기관들이 어디로 돈을 움직이는가는 반드시 주식시장의 이 호객꾼들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숨기지만 6개월 뒤 정도가 되면은 바닥이 드러나고 그 전부터 얘들은 이렇게 옮겼구나 하는 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봐야지. 안 그러면은 못 모르고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호객꾼들 얘기만 듣고 따라갔다가는 뒤통수 맞기가 쉽다. 물론 굉장히 민첩하고 행동도 빠르고 머리도 바닥바닥 잘 돌아가시는 투자의 규제, 투자의 고수님들과 좀 더 저보다 젊고 빠르고 영민하신 분들은 그런 짜잘한 파도를 다 타면 돼요. 11월부터 지금 사실 1월까지 엄청 올랐잖아요. 그때 어쨌든 그걸 타고 잘 빠져나오면 그분들이 진정한 승리자죠. 저같이 이렇게 묵은 김치, 신김치 되도록 기다리면서 아이고 나 기다려봐. 이 큰 손들의 흐름이 이러니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장독을 열었는데 김치가 신김치가 아니라 다 골아 있으면 다 버려야 되죠. 그래서
각자 자기 스타일에 맞게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뭐 제 말이 항상 다 옳다는 것도 아니고, 제 영상을 가끔 보게 되시면 이 늙은이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보는데, 그것이 그때그때 재빠르게 어떤 큰 돈을 벌고 부를 창출하는 데는 호흡이 좀 느리고 둔감한 면이 없진 않지만, 크게 시장을 보고 안전한 흐름으로 이렇게 잘 가는 데는 그래도 이 방법도 좀 괜찮네 하고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시 올해의 곤드락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한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은 무려 1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바로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모두가 다 채권 시장으로 달려가게 됐었죠. 모두가 다 채권 시장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그래갖고 갑자기 국채 금리가 쭉 떨어졌죠. 귀찮아서 제가 차트를 열지는 않지만 2년물 금리도 쭉 떨어졌습니다. 2년물, 10년물 다 싸그리 다 서로 사겠다고 몰려든 거죠. 그런다고 해서 이 돈이 몰려든 게 뭐 외국에 큰 손들이 들어온 거냐? 그건 아니고요. 주식시장에 있던 흐름들이 이리미리 들어온 거죠. 2월 중순, 2월 초부터. 네. 자금은 이제 흘러간 거고요. 제가 아까 그래서 큰 그 돈의 흐름들을 보면 결국 작년 11월 초에 CS 사태 터지고 나서부터는 주식시장에서는 그 일이 마치 잘 봉합이 된 것처럼 사우디가 구원투수로 나눠져서 살려주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작년 11월 이후 그 얘기는 쏙 들어가고 다른 얘기만 하면서 지금까지 시장을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오늘 기사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미국 시장에서도 그러고 유럽 시장에서도 그러고, 그 이후 이 은행권, 금융권, 그런 국채나 모기지 담보증권 같은 MBS 같은 그런 데에 위험 노출 그게 많이 된 그런 섹터에서는 꾸준히 돈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갔다. 최근 4개월, 5개월, 바로 그 CS 사태 작년 한번 흔들 이후에. 그게 제 의혹이 아니라 어제 오늘 뉴스에 또 나왔어요. 한 번씩 관심 있으시면 국제 경제 뉴스 한번 보십시오. 이미 유럽에서는 이번에 저번 주에 CS 사태 도이체방크 터져서 돈이 많이 빠져나간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4개월, 5개월 전부터 기록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4개월, 5개월이 언제입니까? 바로 제가 얘기한 그 작년 CS 사태 한번 흔들었던 바로 그때 이후입니다. 이렇게 큰 돈들 기관들은 이 사람들은 금방 본 사건이 하나 터지면 잊어버리잖아요. 이제 그게 안심해졌다 하며, 지금의 어떤 그 실리콘밸리 리퍼블릭 은행이 뭐 이런 사태도 지금 이제 점점 이게 안정이 돼가겠죠. 큰 문제 안 터지면. 그러면 또 이건 사람들은 금방 1주, 2주 더 지나면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큰 손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갔나 우리가 딱 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몇 달 뒤에 이걸로 인해서 또 부작용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큰 흐름이 어디로 가는 걸 놓치지 말고 봐야겠죠. 자,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부터 터지게 되면서 10년물과 2년물에 역전되는 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로 1980년대 이후 처음이래나 그 정도로 높이 어느 정도까지 벌어졌냐면 100포인트 이상 벌어졌었어요. 100포인트란 건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3.5면은 2년물 국채금리는 2년물 짧은 게 10년물보다 금리가 더 높아버리는데 지금 4.0인데 한때 4.5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10년물 국채금리가 한때 4.0이면 2년물 국채금리가 한때 그거보다 100포인트 높은 많은 5.0까지 갔다는 거예요. 차이가 1.0까지 벌어졌었다는 얘기입니다. 100포인트.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10년물이 3.5인데 2년물이 4.0이면 0.5포인트로 반으로 줄었죠. 이게 불과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지고 나서 보름 사이에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급격하게 줄어든 거거든요. 거의 이런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나 막 뒤져봐야 될 정도로 아주 극단적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이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다라고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100포인트 이상 역사적으로 차이나게 벌어지던 장단기 금리차가 불과 며칠 만에 50에서 60% 줄어버렸다 이겁니다. 아까 봤었죠?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을 때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유사성이 여러 번 나타났을 땐 어땠는가 찾아보게 되면 물론 이제 지금하고 과거하고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경제 여건들이 다르긴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어땠는가 보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최고점 저번처럼 1.0 100포인트까지 벌어졌다가 갑자기 유턴해서 둘 사이가 이렇게 50bp까지 줄어들기 시작하면 유턴해서 평탄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바로 진짜 몇 개월 후에는 경기 침체가 따라왔었고 그러면서 자본시장이 기록적인 폭락을 했었던 것이 통계에 나와 있더라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프레드에서 10년물하고 2년물의 스프레드 차를 보면 돼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맥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을 아이고 맥스로 보면 지금 여기 1978년부터 2023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 중간에 회색 기둥이 뭐냐면 경기 침체가 왔었던 때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서 자본시장 주식 부동산도 많이 휘청하고 크게 좀 빠졌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가운데 선이 0이에요. 장단기 금리차가 0. 보통 때는 장기 금리가 훨씬 높고 단기 금리는 낮은 플러스 상태의 경제 정상적인 때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장단기 금리차가 점점 플러스에서 제로로 이렇게 향하기 시작하다가 제로로 안 빠지려고 버티다가 밑으로 마이너스로 빠지게 돼요. 이게 바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때입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 작년 22년 3월에 잠깐 그랬다가 5월, 6월부터 본격적으로 마이너스로 빠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폭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와서 올라가기 시작했죠. 보면 이렇게 아래로 첨벙 빠졌다가 올라가고 나서 바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가 확 왔던 때도 있고 여기 두 번은 그랬네요. 1970년대하고 80년대는 아니면은 올라가고 나서 1년 반 있다가 그때부터 경기 침체가 온 적도 있었고요. 여기나 여기처럼 아니면 올라가고 나서 1년 만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온 적도 있었고요. 여기 잠깐 있던 이 코로나 때는 좀 마이너스로 빠지지도 않았으니까 요거는 예외적인 걸 하죠. 즉 갔다가 올라갈 때 경기 침체가 왔었다 이겁니다. 왜 왔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의 경우를 이 중에 유사한 경우하고 봤을 때는 결국은 어떤 위기가 와서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이 나오니까 연준이 안 되겠다 하고 금리를 인하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예상하고 배팅한 결과가 이렇게 장단기 금리처럼 나타나는 거고요. 다시 가장 최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장단기 금리차가 장단기 금리차가요. 이때 작년 4월부터 이렇게 떵떵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죠. 내려가다가 자꾸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렇게 하향 추세선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언제입니까? 금년 3월 초부터 빡 뛰기 시작하죠. 실리콘밸리 은행 뭐 사건 터지고 하면서 9월 9일, 10일, 3월 9일, 10일 이후로 막 이렇게 떠가지고 다시 잠수하다가 수면으로 향해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카운트다운이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돼서 한번 추세를 탔으면 이게 다시 내려오진 않고 어떻게든 시간에 걸쳐서 올라가서 수면 위로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한번 물에 빠져서 몸이 더러워진 이후로 다시 올라가면 과거의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 어땠다 항상 그 이후로 무서운 경기 침체가 왔었다. 요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10년물, 3개월물은 이제 연준이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항변할 때 무슨 얘기냐? 그건 많이 틀리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고 우리는 10년물, 3개월물을 본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실제 10년물, 3개월물을 보면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걸 또 뭐 5개월, 3개월물하고 5년물을 봐야 된다, 뭐 이런 거 다 자기들 경제학자들에 따라서 주장하는 게 조금씩 틀려요. 최근 은행발 신용 위기가 터지면서 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유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 경험 때문에 많은 구루들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다가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시작할 때가 바로 시장에서 탈출해야만 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다. 요거 재밌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요런 거를 고려해 볼 때, 시장에서 탈출해야 되는 때는 언제냐?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역전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몇 개월 혹은 1년 반 후에는 상당한 침체가 오더라 이거죠. 그럼 침체가 오기 전에 우리는 시장에서 탈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산 가치가 폭락하기 전에. 근데 대충 예전에 그 과거 경험들을 돌이켜 보니까 언제냐? 연준이 아이고 저기 안 되겠네 하고 금리 인상 이번까지만 올리고 다음부터는 좀 내려봐야겠어. 그 말 나올 때 빠져나오라 이겁니다. 즉 지금같이 보통은 일이 잘 진행되고 연준이나 어떤 경제 상황이 연준이 원한 대로 아주 아주 경제가 무너지지도 않는 연착륙 시나리오로 잘 가가지고 이제 뭐 인플레도 잘 잡히고 문제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금리를 좀 내려봐야겠어, 인하해봐야겠어 하면은 야 그동안 억눌렸던 시장도 이제 다시 날아가는구나, 이제 진짜 바닥이겠구나 하고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면은 시장의 바닥입니다, 저가 매수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닥입니다, 돌겨 앞으로 할 수도 있다고들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그 이전에 이렇게 시장에 이미 작년부터 나와버렸다? 그러면 과거의 어떤 통계를 봤을 때 물론 과거 시장 상황하고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여건이 다르니까 꼭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상황하고 맞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번에도 그럴 거다 가정을 해보면 결국은 지금같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1년부터 꾸준히 이렇게 풍덩 빠졌었다면 이제 여기서 올라가면서 연준이 그럼 뭐 다음 달까지만 올리고 여기까지만 올리고 더 못 올리고 다음부터는 좀 금리를 내려봐야겠어 하고 금리 인상을 계속 올리다가 여기가 끝이다고 스톱하면 대충 시간상으로 봐서 그 이후로는 경기 침체가 어마어마하게 오기 때문에 연준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리는 대로 접어들었다라는 신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절대 시장이 좋을 리가 없고 폭락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다 빠져나와야 된다 라는 얘기네요. 그럼 이걸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면 언제일까요? 이번 3월 아니면 5월이겠죠. 왜요? 연준에서는 일단 다음 5월까지만 올리고 그만 올리고 쳐다볼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은 오히려 5월부터 금리를 연준이 내리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5월까지만 올리고 6월, 7월부터 내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져나오면 일찍 빠져나온다면 지금 빠져나와야 되고, 아니면 5월까지 보고 빠져나와야 되고, 이 사람들 말이 맞다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이 맞다면 그래야겠네요. 그렇죠? 좀 더 자세히, 제가 지금 말 설명 잘 못했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제가 설명 능력이 좀 떨어져서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으니까 블로그에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이 기사가 조금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수익률 곡선 역전이 정점을 찍은 뒤에는 시장이 잠시 버티다가 지금처럼 그 후 몇 달 동안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는 과거 연례들이 있다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그 중에서도 10년물하고 2년물이 아니라 10년물하고 3개월물을 이 사람은 또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과거 보니까 이러이러한 선례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비슷한 거품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틀리고 이미 조금 작년 내내 시장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전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을 거니까 조금 조심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 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연준이 피벗 하겠다는, 금리를 이제 여기까지만 올려봐야겠어. 다음에 좀 내리는 것도 고려해봐야겠어. 이 말이 되면은, 이 말이 나타나면 그때가 말이 씨가 되는 때니까 조심해라. 아까 위에가처럼 시장에서 탈출해야 될 때가 자기 생각엔 그때 같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도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간혹 보면요, 제가 좀 쓴소리 한번 잠깐 할게요. 제가 쓴소리 해도 지금 되는 이유는 구독자도 아주 얼마 안 되고 보시는 분도 얼마 안 되니까 쓴소리 해봤자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을 거니까 한번 하는 겁니다. 아무도 뭐 여기 알지도 못할 테니까. 제가 간혹 이렇게 저도 그 경제 유튜버님들 뭐 여러 명 예전에 즐겨찾기 해놓고 그분들이 나하고 틀린 건 뭔가, 그분들이 주장한 것이 내 생각하고 전혀 틀린데 저거는 좀 저 사람들 말이 맞을 수도 있겠는데 하면은 다는 못 봐도 가끔 한 번씩 팔로우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검산을 해요. 그래서 이건 틀렸네, 이건 아니네. 근데 저 사람은 그게 틀린지도 모르고 계속 주장하네. 자기 스스로 논리의 함정에 빠져갖고 앞뒤 말이 틀린데 그런 것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보면. 그리고 설명하는 사람도 모르는데 그 구독하면서 보는 사람도 알아듣겠어요?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분명한 거는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아까 본 것처럼 과거 선례들을 보면은 100% 다 들어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과거 선례가 3번, 4번, 5번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왜 이런 경기 침체가 왔었나를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있었던 영향들을 다 지금하고 보면 다른 여건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지 4번, 5번 전혀 다른 경제 여건 상황에서 이게 경기 침체가 왔었다 해서 이번에도 올 거다 말하는 건 우리가 과학적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상당히 그거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앞으로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오고 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을 누구보다도 많이 염두에 두는 사람이지만 요거를 막 일방적으로 봐라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이런다고 밀어붙이지는 않아요. 지금 오늘 보는 것도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연 이 이론이 얼마나 신빙성인가 따져보자고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저나 혹은 제 영상을 보면서 시장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좋아할 만한 그런 혹할 달콤한 얘기만 봐라 100% 이랬다 이번에도 이런다 말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하니까 그런 데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혹 이거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가 온 걸 자기만이 발견한 거라고 뻔뻔하게 얘기하는 분도 제가 어디선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전에 봤어요. 작년엔가? 그래서 속으로 좀 되게 우습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그 사람 그 얘기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경제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를 누가 주장했었고 뭐니 그런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정보가 많이 접해지면서 알잖아요. 근데 불과 1년, 2년 전만 해도 이런 거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 없던 사람 난생 처음 들어본 얘기고 어디 기사나 뉴스에도 잘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이 혼자 얘기하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거 얘기한 나밖에 없고 나밖에 모릅니다 하면은 다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좀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뻔히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거짓말들을 이렇게 하는지. 자, 어쨌든 요런 내용인데요. 그러면은 과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가 반대하나 보죠. 아니 이번엔 진짜 달러 라고 이거는 맞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되는가 보자고요. 그 중에 한 명 대표적으로 이 장단기 금리차가 자기가 이렇게 경제를 공부하고 지표를 공부하고 경제학자로서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가 정상화되면서 플러스로 올라가는 과정에 경기 침체가 쭉 오더라. 요거를 발견하고 이론을 정립해서 학계에 발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번에는 이게 틀린 것 같다고 이걸 발명한 발명자가 직접 나와서 이거 내가 발명했는데 이번엔 믿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지금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짚어봐야 되죠.
장단기 금리 역전을 미국의 경제 성장과 처음으로 연관시킨 캠벨 합이라는 듀크대 교수님께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1986년 시카고대에서 발표한 자기의 논문에서 바로 이 논리를 처음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는 경제 연착륙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 지표가 자기가 발명한 거지만 이번에는 페이크, 거짓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이분이 이미 언급을 했어요. 내가 진짜 경기 침체를 예상하냐고 당신들이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이번 상황은 다르다. 허허. 자, 이 교리를 주창하신 분이 직접 나와서 야, 이번엔 이거 아니야, 틀려 하는데, 이 교리를 전적으로 신봉하시는 아까 그 건들랑님은 이분은 이거 봐라, 확실한 거다. 작년부터 나와서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 지금도 주장하는 이런 좀 재밌는 대립 형국이란 걸 우리가 같이 균형적인 시각에서 알고 가자 이겁니다. 왜 이번에 뭐가 다르길래 그러냐 했더니 바로 이겁니다. 은행들이 이미 많은 준비금 덕분에 수익률 곡선 역전에 따른 큰 손실을 피하고 있다. 도트 프랭크법이나 볼커를이나 그런 걸로 해서 이런 큰 금융위기가 올 때를 다 대비해서 2008년도부터 10년 넘게 지금까지 큰 은행들은, 물론 이 찌그만한 은행들은 그 이제 규제를 못 받고 있으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뭐 시장 논리가 어쩌고 운영하다가 이번에 이제 쓰러지는 거지만요. 다른 큰 은행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다 체질 개선을 해왔다 이거예요. 그렇죠? 큰 일이 터져갖고 뭔 일이 생겨도 그때를 대비해서 날마다 식단 짜고 날마다 운동하고 자기 몸을 혈압도 낮추고 살도 빼고 지금까지 준비해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왜 경기 침체가 왔었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올라올 때 봤더니 그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거기에 버티질 못하고 푹푹 쓰러질 정도로 여러 가지 허술을 했었는데, 이 논리를 처음 주창하신 논문에 내신 교수님, 발명자가 봐도 지금은 그때하고 다르게 다 은행들이 준비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경기 침체는 안 나타난다. 연준이 말한 것처럼 서서히 빠지는 연착륙이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주장들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저번 영상 중에 자산시장의 향후 6개월 예상 시나리오 분석을 올렸었죠. 거기 보면 대충 3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그런데 뭐 길게 말 안 하고 짧게 얘기하면 시장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천천히 전체 시장이 이렇게 연착륙을 하면서 내년까지 조금씩 금년 말까지 빠지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저기 뭐 러셀 2000이나 뭐 일부 섹터가 출렁 빠져갖고 이러다가 또 그게 출렁 빠지고 이러고 계속 계단식으로 빠지면 처음에는 위에서 안 따라 내려가려고 버티던 우량주 섹터나 빅테크들 버티다가 걔네도 결국은 시간차를 두고 두세 달 후에 같이 따라서 내려가면서 꺼지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 못한 블랙스완이 여기에 짱돌들이 갑자기 날아서 빵빵, 그러지 않아도 면역력이 약해진 시장을 때리면서 갑자기 푹 떨어지는 때가 있고, 푹 떨어지는 이유는 이번 자산시장이 신용위기 때문에 사람들 컨센서스가 변해갖고 조금만 뭔 일이 생기면 나부터 살아야지 하고 폰 뱅크런 하듯이 시장에서 돈 빼서 달려갈 준비들을 이미 다 해놨어요. 신발끈 꽉 묶어놨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3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어떤 게 나올까 지켜보자. 향후 6개월 동안 제가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요 장단기 금리 역전차 사인이 경기 침체 신호긴 하지만 시장에 지금 면역력이 바뀌고 준비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은 그 제가 말하는 3가지 시나리오 중에 첫 번째, 서서히 풍선 바람 빠지듯이 안전하게 이렇게 낙하산 타고 내려가서 다리 안 부러지고 탁탁탁탁 내려갈 거다. 안 좋은 상황이 생겨도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런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자기들 장사에 방해가 되는 그런 장사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도시괴담 취급을 하죠. 그 말도 안 되는 그 옛날 논리 가지고 시장이 사람이 말이야 사는 세상이 이렇게 초고속으로 발전하고 자본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런 식으로 잘하게 되면 옛날 이론이 안 듣는 그 특이점이 와요. 새로운 이론으로 뭔가 이거를
매주를 해야지. 무슨 아직도 옛날 고리타분한 그 50년 전 뭐 그때 옛날 과거를 봤던 데이터를 들고 와서 지금이 얼마나 그때하고 틀려지고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정도의 문제죠. 어쨌든 우리의 곤들랑님 금년에는 지금 작년 손실도 만회하고 시장의 주도권도 사람들이 아주 믿지도 않고 신뢰와 위험을 잃어버린 연준 파월한테서 차라리 내가 슈퍼스타가 돼서 시장의 주도권,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흔들하는 이걸 뺏어와서 능동적으로 시장에서 내가 좀 수익률도 창출해보겠다는 어떤 야망이 오늘 눈이 번쩍번쩍 하시네요. 예. 여분의 마음을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폭이 한없이 늘어났다가 지금 이 보름 사이에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진짜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하는 적색 경보 레드 얼러트가 켜졌다. 이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연준이 빠른 시일 내에 대규모 금리 인하를 강하게 될 걸. 왜? 신용 위기가 어디서 막 부러지려고 하면서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오니까 겁이 나서 인플레고 자시고 산소호흡기 붙이려고 그러면서 이분은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변했지 않냐. 불과 몇 주 사이에. 그러니까 연준도 더 이상은 고강도 긴축을 고집하진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똑같이 경기 침체는 오더라도 이분은 연준이 허겁지겁 금리 인하를 하고 아주 난리를 칠 것처럼 급하게 경기 침체가 급격하게 올 거라고 이분은 보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이분은 좀 안 좋은 쪽 시나리오를 비중을 두는 거고요. 반대파들은 아니다. 이번에는 완만하게 아주 내리더라도 연착륙 하면서 그래봤자 그 하점이 도착점이 작년 10월 저점 주식시장의 저점을 다시 한번 거기를 이렇게 시험하는 그 정도로 내려온다 라는 거고 이분은 그걸 넘어서 더 심하게 뭔가 부러지게 되니까 연준이 급하게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쭉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연준이 뒤늦게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대려고 해도 딱 산소호흡기 대면서 조치를 취한다고 이것이 바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많이 힘들어질 거다. 그런 효과가 바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들이 그런 얘기도 했었죠. 예. 제 생각이고요. 자, 나는 지금 이 건들라 할아버지가 이 아저씨가 그 외국은 부러운 게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그 자원과 그런 가진 거 하나도 없이 전쟁 이후에 한때 그 에티오피아 세계 최고 빈국이라는 에티오피아보다도 우리가 더 가진 게 없고 가난한 나라가 돼서 메가더 장군께서 그 전쟁 후에 우리 모습을 보고 선글라스를 끼고 딱 그 파이프 담배를 물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나라는 절대 여기서 더 못 살아난다. 안 됐지만 그렇게 얘기했지만 몇십 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지금은 OECD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세계 뭐 10인가 12인가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랐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 힘이 뭡니까? 자원도 하나 없었는데 무조건 사람을 키우자였죠. 사람을 키워서 똑똑하게 만들어 밖에서 기술을 배워오고 해가지고 순전히 인력의 힘으로 나라를 일구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옛날 그 그리스하고 스파르타가 있었던 것처럼 스파르타 국가처럼 우리도 모든 게 다 엘리트 교육이었어요. 넌 똑똑해 보인다 하면은 무조건 너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공부만 뭐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전교 1등이면 체육 시간에서 우리 때는 막 빼주고 그랬어요. 공부하는데 뭐 좀 방해되고 쉬어야 되는데 체육 하기 싫어? 하지 마. 괜찮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체육 점수도 잘 줬어요. 그냥 아주 뭐 특 A급은 못 줬지만 보통은 다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봐가지고 너는 운동을 좀 잘할 것 같아? 넌 하루 종일 운동부에 수업 안 들어도 돼. 수업 점수는 대충 줬단 말이에요. 또 잘 그랬죠. 한 사람을 하나의 그 스파르타 전사들처럼 특화해서 키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자란 외국인들에 비해서 한 명의 일당백의 능력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키웠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것은 잠깐의 어떤 단기적인 속성을 할 수는 있지만 전인적인 그런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라 전체의 경제는 살렸지만 나라 전체의 어떤 성숙한 그런
이런 얘기 되게 민감하니까 좀 조심해야겠죠. 어쨌든 아직은 우리가 국민의 어떤 경제력이 큰 만큼 국민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감수성이나 지적 능력이나 어떤 문명을 대하는 그런 성숙한 문명인으로서의 그거는 확실히 지금 떨어집니다. 예. 근데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서양은 우리는 뭐 지금 굉장히 그동안 일제시대 아픔도 겪었고 근대화를 통해서 지금 해방 이후에도 정말 그 좌우 이념 논쟁에서 수많은 그 아픔, 뭐 학살 사건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그 독재에서 또 군부 독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저기 형님들 아버님들이 거기서 희생을 당했고 겨우 이제 민간 정부의 그런 민주 정부를 이룬지 차마 몇십 년 되지도 않은 정말 그 아둔한 그 어떤 때국물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정치적인 성숙으로 봤을 때는 신생국가나 다름없지만 저기 그 외국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뭐 프랑스 같은 데서 막 날마다 연금 개혁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도시에 불 지르는 놈들 보면 우리 쪽에선 그러죠. 아, 저 서양 놈들 아니 지금 연금 뭐 조금 뭐 2년 뒤에 받고 뭐 어쩐다고 화나는 건 알겠는데 근다고 해서 지금 어쩔 거야 놔두면 국민연금이 거기 빵꾸 난다며. 그럼 어떻게 뭐 싫어도 어떻게든 합의를 봐야지. 그냥 죽어도 싫다고 양보 한치도 안 하고 나와갖고 전 국민이 저렇게 막 폭동을 일으키면서 폭력배가 돼서 그냥 불 지르고 막 차 뒤집어고 정말 위기한 놈들이다. 저놈들 겉으로만 무슨 뭐 대단한 유럽 문명을 가진 것처럼 잘난 척하지만 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놈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틀린 말 아니고 저도 약간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항상 보는 입장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개고기를 어렸을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때 정말 먹을 것도 없었고 우리 문화가 먹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도 생활이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안 먹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서양인들은 그거를 그렇게 설명해줘도 절대 이해 못하죠. 무슨 아무런 변명이 통하지가 않아. 개를 잡아먹어서 끓여 먹었다는 게 그게 무슨 니들이 아무리 뭔 해괴한 논리로 변호를 해도 우리는 진짜 이해 못하겠다 하는 것처럼 서양 애들이 보면은 우리나라 뭐 일본이나 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국가 권력에 이렇게 순응하는 정말 그 배알도 없는 정말 노예 근성을 타고난 것 같은 민족이 없는 거예요. 걔네들이 볼 때는. 우리는 뭐 촛불 시위 한번 밖에 나가서 하면 막 대단하다 막 스스로 막 자평하면서 외국의 기관들도 막 놀랬다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놀란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 저런 순딩이들 이런 거 하나 할 줄 모를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했네. 그게 놀라서 걔네들이 기사를 쓴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그 근대 그 자본주의 뭐 산업혁명 나기 이전부터 해서 몇백 년의 그 중세 시대와 근세 시대를 해서 19세기 초에 뭐 이제 막 그 혁명이 이제 막 유럽 그 러시아에서부터 유럽으로 번지기 전까지는 정말 오랜 기간 몇백 년 동안을 그 완전 그 일부 귀족층한테 모든 걸 다 뺏기고 비인간적인 불공평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걸 바꿔보자고 못 살겠다 갈아치워보자고 우리나라 동학혁명 한 것처럼 세계사에 나와가지고 별짓을 다 하면서 그 와중에 그 당한 시련과 박해가 우리 그 짧은 뭐 일제시대부터 근대 해방기까지 지금까지 뭐 6, 70년 순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뭐 제주 사태, 뭐 부마 사태, 뭐 그런 부마 항쟁, 그런 광주 사태 그런 걸로 그 희생당한 사람의 숫자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기서는 목이 댕강댕강댕강 잘려나가요. 그렇게 피로써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몇백 년을 유전자 속에 각인이 된 거죠. 피로써 그 일부 기득권층과 선택받은 귀족층과 정부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개인들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억압당한 거를 말로 풀어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목숨을 걸고 목이 댕강댕강 잘려나가면서 수백 년 동안 항쟁해서 지금 얻어낸 그런 게 그 사람들은 이
유전자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금 사태 뭐 그런 걸로 지금 뭐 난리를 치면서 걔네들이 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폭동 같지만 걔네들 역사와 걔네들 유전자에는 당연한 이게 반응이라고 걔네들은 볼 겁니다. 뭐 뉴스나 뭐 저기 뭐 그런 영상 보셨죠? 우리나라 사람이 저기 그 다국적 회사인데 프랑스 집으로 이제 거기 발령을 갔는데 아니 이거 당장 이만큼만 일 해놓으면 내일 편할 수 있는데 프랑스 애들은 그새 일을 안 하고 땡 치면은 그냥 일하다가 다 집어 던지고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남아서 이것만 좀 해놔야겠다. 내일 편해지게 이렇게 했더니 당장 그 다음날 옥상으로 다 부르죠. 험악해져가지고 너 지금 뭐하냐 양궁놈아. 아니 나는 우리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나 뭐 돈 달라는 소리 안 해. 잔업 달라는 소리 내가 그냥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나 우리 다 좋자고 하는 거지. 하지만 걔네들 뭐라고 합니까? 정색을 하면서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몇십 년 동안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의 근무 여건이 너 때문에 변한다. 한 번만 그런 짓 더 하면 너 진짜 조용히 저기 세느강에다 장사 지내버린다. 협박하잖아요. 그런 어떤 사회, 지금 뭔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께서는 경제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예, 이 군드락 씨가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채권왕이라 불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전에 이제 빌 크로비씨인가? 내가 구채권왕이란 불리던 분,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셨고, 이분이 이제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분인데, 그 전에 또 채권하면은 제가 블로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저기 스컷 마이너드 씨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제 불의의 사고로 금년 초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죠. 채권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좀 구루급 1티어의 어떤 이제 영향력 있는 분들이 거의 이분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데 이분도 우리나라처럼 그런 엘리트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고 서양은 예전부터 그런 전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젊었을 때는 사회에 반항하는 그런 밴드, 락 밴드였어요. 락 밴드에서 음악하시던 분이에요. 젊었을 때.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금융 밴드를 그만두고 내가 다시 공부를 해서 금융업 쪽에 좀 해봐야겠다 해서 젊은 시절부터 해서 지금 한 30년 동안 채권계에도 이렇게 일가를 이루셨다는 또 TMI 쓸데없는 정보 한번 들려드렸고요. 자, 어쨌든 이분은 나는 지금 시점에서 연준이 이거는 그 전에 FOMC 저번 주에 하기 바로 그 전에 기사라서 조금 과거 겁니다. 그때도 빅스텝 못하고 0.25만 올린 뒤에 더 이상은 이제 다음 달부터 못 올리고 긴축은 끝낼 거다. 지금도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분은 다음 달부터 더 이상 못 올려. 이제 금리나 뚝뚝 하게 돼 있고 경기 침체 오게 돼 있다. 왜? 자기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아주 이 모세의 10계명을 모시듯이 신봉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그렇게 됐어. 지금 딱 그렇게 됐다. 그 얘기인 겁니다. 야, 신호 보이지? 이거 올라오는 순간 이제 둠스데이, 세상의 종말이다 막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요 이론을 만드신 분은 야 내가 이거 만든 사람인데 좀 잘못됐어. 이거 버전 수정 좀 해야 돼.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이번에는 은행들이 틀려. 다 금융계가 준비된 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한번 잘 보자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만들었던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가,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제가 항상 거기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그 블랙 스완의 가능성 중에 뭐가 어떤 식으로 가는가도 같이 보면서 재미있게 시장을 관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저는 아직은 시장을 하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번 그 시나리오 세 가지 얘기한 것처럼. 예. 그리고 연준이 향후에 정말로 이런 시장에서 뭐 신용경색 또 다 죽겠다 소리가 나오면서 정치인들까지 야 지금 미국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파월 너 고집 그만 버리고 어쨌든 잘해봐 하고 막 압력을 또 넣게 되면 결국은 금리를 안 되겠다고 정말로 지금 시장이 다 예상하는 것처럼 하반기에 금리를 빠르게 인하했다고 치자고요. 그래봤자 저번 영상에도 꼭 얘기했지만 저는
그래봤자 1% 내릴 거고 여기 보니까 그러네요. 아까 저기 보니까 2년물 금리를 지금 4.0으로 지금 배팅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5.0이니까 기준금리가 4.0이면 연말까지 쭉 내려봤자 100포인트 1% 내리는 거네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대충 그래봤자 1% 내리지 않겠냐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1% 내린다고 해서 지금 2달, 석 달 사이에 그 물가가 막 파격적으로 내릴까요? 고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뭐 돼가지고 뭐 큰 문제가 생기면 물가가 안 떨어질 것 같지만, 아니 물가가 잘 떨어질 것 같지만 이 물가의 문제는 지금 신냉전과 세계화를 되돌려가지고 블록으로 반 가르는 세계 경제권을 그 문제가 제일 크게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물가는 다시 여기서 그 잠깐 빠르게 금리 인하 해가지고 금년 하반기까지 큰 경기 침체가 오는 걸 막는다 해도 그 이후에는 치솟는 물가 때문에 다시 미안한데 다시 빠꾸하고 금리 또 올리러 물가 잡으러 금리 올려야 됩니다. 자, 그때부터는 지옥이 펼쳐진다고 봐야 돼요. 정말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위험이 높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겁니다. 오늘 영상은 드디어 이 긴 얘기 7개의 영상을 뭐 따로따로 자기 뭐 보고 싶은 것만 들으셔도 되고요. 사실은 하나부터 7개까지 이어지는 영상인데 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끝내 보겠습니다. 요즘 저녁에 밤에 이렇게 가로등 은은하면서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귀에 이어폰을 끼시고 동네 마실을 이렇게 산책하실 기회가 되실 때 이 음악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매지네이션이라는 흑인 남성 3인조 그룹의 일루전이라는 저스트 일루전이라는 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신디팝이라고 해야 되나 펑키한 어떤 그런 건데 이건 이제 원곡에서 조금 이렇게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펑키 버전으로 조금 이렇게 익스텐디드 길어져 갖고 한 7, 8분짜리인데 아주 그런 이제 몽환적인 분위기에서 볼륨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약간 작게 배경음악처럼 한 반 정도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가면 약간 이 요즘 같은 봄 저녁에 은은하고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주 이렇게 안개 속으로 꿈길을 걷는 듯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같이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음악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예. 오늘 또 오랜 시간 같이 해주신 몇몇 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